디자이너의 생각법, 뉴욕 디자인 업계 정상에 오른 사람이 퇴사를 결심한 이유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실 박준용 현 플레이 대표를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뉴욕에 살고 있고요. 한 18개월 전쯤에 회사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 플레이라는 어떤 디자인 툴 회사를 창업해서 현재 스타트업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준용님 모시고 준용님께서 어떻게 이제 뉴욕에서 디자이너 생활을 하게 되셨고 또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 한 회사의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 CEO 자리까지 오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 지금의 스타트업 플레이라고 하는 디자인 툴이죠. 디자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스타트업까지 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는 일단 저와 준용님 둘이서 이야기를 메인으로 나누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 제가 손 들어서 참여하실 수 있게 이 손 올리시는 기능을 다시 해제를 할게요. 그러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실 부분 계시면은 제가 한 번에 한 분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올리면 가장 아이디어하긴 하지만 그렇게 역시에 이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분씩 나중에 질문 세션이 오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준용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뉴욕에 계신 분들이라면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워낙 또 디자인 에이전시도 오래 하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제 디자인계 입문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진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상희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를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자연스럽게 그냥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혼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런 쪽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일을 했죠. 미국 오기 전까지. 미국 오기 전까지? 그럼 그게 네. 언제였어요? 그 그러니까 5년 정도 일을 그게 하셨다는 20년 전이죠. 와, 벌써 20년 전. 제가 뉴욕 온 지 한 15년 됐으니까요. 대략 네. 15년 됐으니까 20년 전이네요. 아, 한국의 디스트릭트라는 회사가 아직도 굉장히 좋은 작업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창립됐을 때부터 거기서 디자이너로 마지막 회사가 거기였어요. 디스트릭트라는 에이전시에서 그 예. 당시에 그 준용님께서는 10대 아니셨어요? 그쵸? 어, 아니 그 당시에는 10대는 아니었고 제가 아,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음,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받고 이제 집에서 그냥 끄적끄적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구해서 그렇죠. 음. 굉장히 어린 시기가 있었죠. 그 초반에 일을 했을 때.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디스트릭트 마지막에 있었을 때가. 그래서 이제 거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뉴욕에 가시게 된 거군요. 네, 제가 그 당시에 그냥 막연하게 그 뉴욕의 어떤 퍼스트본이죠. 퍼스트본 회사가 굉장히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였는데 작업물을 보고 그냥 굉장히 막연하게 그 회사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디렉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이렇게 뭐 그렇죠. 유학을 해서 일을 구하는 것조차도 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렇게 그냥 막연한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 디스트릭트나 유틸리티나 그런 회사에서 한 포트폴리오를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음, 그 해외 사업부 일들을 일부러 맡아서 영문으로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퍼스트본의 이력서를 냈죠 그때. 근데 그때 재밌는 게 다른 회사에는 안 넣었고요. 퍼스트본에 먼저 넣고 그쪽에서 연락이 없으면 다른 회사에 음. 넣을 계획이었는데 다행히도 연락이 왔어요. 한 큐에 해결하셨네요. 네, 운이 좋게 봐주셔서
그렇게 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학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 나가기가 굉장히 리미ted 돼 있었잖아요. H 비자나 이런 거 못 받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길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게 돼서 그때 일을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뭐 지금도 뭐 다 알고 유학원에서 준비해주고 뭐 조언해주시는 분들 계셔도 사실 그 취업이라는 관문이 녹록치 않은 건데 그때 어떻게 퍼스트본 찾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아니 퍼스트본은 워낙 좀 약간 뜨는 회사여서 디자인이나 음, 이런 업계에서 유명해가지고 그 회사는 알게 됐고 그 외에 막 비자나 이런 거는 뭐 음. 완전히 이제 찾아 나가는 경우였죠. 그 당시에 제 이제 여자친구 지금은 제 아내랑 같이 막 이렇게 방법을 막 찾아 나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됐습니다. 아, 뭔가 그 당시에 되게 눈물겨운 스토리들도 많았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건 다음에 할 얘기죠. 옆으로 사실 나눠야 돼요, 저희. 네. 근데 그 준용님께서 이제 퍼스트본에 이제 합격을 하시고 뉴욕으로 처음에 넘어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 한국에서 이제 교육 그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검정고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도 하시고 넘어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문화적인 그런 갭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갑자기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일을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되게 그런 장벽이 높거든요. 근데 그 준용님 같은 경우는 바로 일을 시작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갭도 되게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적응을 하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 비행기 도착하고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출근하는 거였거든요, 일정이. 진짜로요? 최악이었어. 모든 게 최악이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너무 모든 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제 인생의 프라이어티는 무조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너무 재밌었고 좋은 클라이언트들과 좋은 어떤 일거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디스트릭트라는 회사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탑이었거든요. 탑 회사였거든요. 어떤 디자인 에이전시 이런 회사로서 새로 생겼었지만 근데 좀 뭔가 조금 더 좀 더 다른 브랜드들, 다른 작업물들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했죠,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힘들었지만 버틸만 했어요. 일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일 자체만 보고. 네. 아, 진짜 뭔가 그 당시에 뉴욕이면은 거의 뭐 15년도 더 전에 뉴욕이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지금 뉴욕이랑도 되게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했었던 이 일하고 있는 뭐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재감도 사실 없었었잖아요. 그때는 형도 잘 그렇죠. 아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막 굉장히 좀 없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오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니네 음, 나라도 디자인하냐 막 이런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뉴욕이란 자체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다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다 뭐 독일인도 있고 여러 맞아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또 뉴욕을 선택한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음, 유럽을 간다기보다 뉴욕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그런 면에서 프렌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 괜찮았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뉴욕만한 데가 현재 미국에선 뭐 뉴욕이 최고죠. 뭔가 이 그렇죠. 다이버시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네. 예. 그렇게 어렵게 이제 한국에서 나오셔서 이제 그 퍼스트본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거기 몇 년이나 계셨어요?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있었나요? 12년, 13년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 데케이드가 넘는 시간 동안 완전 불사르셨네요. 그렇죠. 아니 예. 뭐 다니면서 뭐 좋은 기회들도 많았었는데 음, 저희가 한 7년쯤인가 제가 7년쯤 일하다가 액quisition이 됐거든요. 저희 회사가 그때 네. 퍼스트본이 그래서 제가 파트너가 되면서 뭐 그걸 계속 이어가게 됐죠. 그 회사를. 음, 댄스 한국에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댄스라는 그 일본 홀딩 회사가 퍼스트본을 어콰이어 했죠. 근데 그 덴추가 사실 일본에 거의 되게 기라성 같은 애드 에이전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덴츠가 인수하기
전까지 주니어로 들어가셔서 파트너까지 오르신 거잖아요. 그 네. 기간 동안. 네. 그 기간 동안의 성장 스토리도 사실 그게 궁금한데, 왜냐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초짜 디자이너가 들어가서 회사 내에서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라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네. 성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장까지 같이 도모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성장과 관련된 뭐 프로젝트나 클라이언트 이런 게 좀 있어요? 아니, 뭐, 일단 한국에서 5년 동안 일해서 사실 그 음. 디스트릭트에서 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뭐 직급이나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난 그냥 신입 디자이너 들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들어갔었어요. 사실은 firstborn에. 왜냐면 음.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영어가 너무 막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영어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막 몇 년 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음. 그런 브레이크스루도 있긴 그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런 것도 이겨냈지만 그 언어적인 장벽이 처음엔 너무 힘들었었고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항상 언어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보다 정말 많이 일을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시안을 작업하면 남들이 뭐 한두 장 해오면 전 막 10장씩 해갔어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많이 해가면 이거 10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게끔 내가 설명을 좀 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다행히 그게 또 맞아 떨어졌었고 좀 재밌었던 건 한국에서 워낙 좀 메이저 회사 디스트릭트나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갔는데 뭐랄까 그 한국에서는 정말 요즘 많이 바뀌었겠지만 20년 전에는 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약간 상인님도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스케줄에 한 5년 동안 몸이 너무 익숙해 있어서 미국에 왔는데 너무 너무 널널하게 일하는 거예요. 너무 널널하게. 뭐 디자인 시안을 막 2주, 3주를 주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서는 하루 이틀밖에 안 줬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네. 거기에 너무 손이 익숙해 있다가 미국에 가니까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하게 됐죠. 왜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뭐 디자인을 못했다기보다 좀 너무 빨리 해야 되니까 생각이 좀 약간 얕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개발도 빨리 해야 되고. 근데 맞아요. 미국에 와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퍼스트본 시기 그 초창기에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표 이사님이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아직도 저랑 친구고 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파트너예요. 그 대표이사도 그 전에 퍼스트본 대표이사도 저랑 이렇게 밥 먹다가 농담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저랑 일했을 때 첫 달쯤에 자기가 약간 확신이 들었었대요. 얘는 좀 계속 잘하면 어떤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서 그 첫 달에 좀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던 것 같아요. 얘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걸 좀 각인을 시켰네. 아니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애 처음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얘는 뭐야 약간 이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길이 아니면은 이제 왜냐면 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그래도 자리를 굉장히 잡고 좋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그런 걸 모두 다 버리고 가는 게 지금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모험이었어요. 그때도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언어도 못하고 거기서 내가 이걸 다 버리고 갔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대한 항상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냥 해보자 해서 그것도 그 주위에 그런 걸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거의 초창기여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좀 미지수였죠. 근데 그래서 좀 나는 이제 돌아가면 안 돼. 이제 뒤로 갈 길은 없다라는 그런 약간 죽을 각오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배수의 진을 치고 약간 네, 크래프트먼십으로 승부를 본 거네요. 일종의 일단 초반에는. 그렇죠.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화려한 뭐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자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디자인으로서 그냥 크래프트맨십이나 이런 걸로 초반에 굉장히 집중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제 크래프트먼십이라는 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에게
기본적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우리가 뭐 말로 백날 떠들면 뭐하냐, 딱 만들어서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크래프트먼십이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단계가 있고, 이 다음 단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는 단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분명히 이제 준용님께서는 이제 주니어, 시니어 넘으셔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든지 파트너 자리까지 가셨을 때까지의 그런 변천사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분명히 언어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대체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그 맞아요. 그래서 한 첫 2년 동안은 거의 하루 걸쳐 한 매주마다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 한국으로 돌아갈까? 막 이런 고민들 매주 매주 했던 것 같아요. 눈물을 삼키면서. 그쵸. 그러니까 일은 너무 행복한데 그냥 뭔가 공허하고 약간 내가 음, 내 퍼포먼스를 최대한 내고 있나 막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고, 또 한국인으로서 나와서 일했던 분들도 그 당시 굉장히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됐었는데 어떤 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약간 좀 뭔가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싶어서 뉴욕에 그 당시 뭐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없지만 뉴욕은 항상 컨퍼런스가 엄청 많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그냥 아무 주나 오늘 컨퍼런스 가야지 그러면 웬만한 컨퍼런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모션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F5라는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음, 음. 그 모션 오그래퍼라는 사이트에서 주최했던 건데, 네. 거기에 뭐 벤저민 버튼 뭐 영화팀이나 아니면은 뭐 모션 그래픽 하셨던 분들이 와서 스피킹하는 컨퍼런스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표를 끊고 가가지고 좀 인스파이어 되고 싶어서 가서 좀 사람들 작품도 보고 그런 영감을 얻고 싶어서 갔었는데, 너무 좋게 훌륭한 작품들 많이 봤죠. 근데 음, 어쨌든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스테이지에 와 있었고, 막 그 당시에 한 3천 명 정도 되는 막 엄청난 큰 어리나에서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스페인에서 오신 한 세 분이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영어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영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영어가 본 자기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굉장히 약간 더듬더듬 얘기하고 막 너무 힘들게 얘기하니까 막 관중에서는 막 약간 막 웃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근데 보면서 막 내가 너무 막 안타까운 거야. 내가 내가 보면서도. 근데 그런 약간 발표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 자기네 작품을 이제 쇼릴이라고 그러잖아요. 쇼릴을 그쵸. 보여주는데, 그 한 굉장히 짧은 한 3분짜리 쇼를 딱 보여줬어요, 전체에게. 근데 음, 진짜 그 3천 명이 모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데, 그때 느껴졌던 에너지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고, 또 그때 저에게 딱 느꼈던 생각이, 난 저 사람들보다 영어를 거의 100배는 더 잘하는데 음, 왜 나보고 저 위에 무대에 올라가라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던 거예요, 갑자기. 음. 근데 나는 사실 영어에 대한 걱정보다 사실 작업을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부가적인 걸 생각을 너무 집중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날 이후부터 제가 미팅에 가서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음, 약간 신기한 게, 영어는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었는데 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입에서 막 그쵸. 목에서 멈춰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아마 많이 유학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트이는데, 그 순간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번 약간 물꼬리 트이면 잘 되듯이 튀고 음,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너무 잘 풀렸죠. 그때부터 제가 발표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굉장히 오픈되게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겐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완전 고민을 한창 하시던 중에 딱 그런 거를 열어주는 티핑 포인트가 됐었던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티핑 포인트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민만 한창 할 때는 길이 안 보이다가 뭔가 준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계기로 탁 그런 게 트이는 뭔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
아니 그런 그런데 생각들. 네, 예. 아니 뉴욕에 에이전시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뉴욕에 정말 난다긴다는 에이전시들 있잖아요. 네, 그 준용님이 운영을 하셨던 퍼스트본도 네, 난다긴다는 에이전시 네, 중에 하나였고 뭐 브랜딩 쪽에서는 당연히 페나그램이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있고 디지털 쪽에서는 RGA 같은 회사들도 있고 막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랑 경쟁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경쟁 PT 같은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막 그런 그 떨림이나 혹은 그런 걸 극복했을 때 희열도 되게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그 티핑 포인트 이후에 뭔가 그게 그럼요. 그 떨림은 영원히 가시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떨리고, 항상 좀 더 준비하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은 거의 뭐 예를 들면 뭐 상희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한 200장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모든 한자 한자를 다 외워버렸어요. 아, 그, 그 밤을 새서 보통 와, 아침에 프레젠테이션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밤새서 그 모든 알파벳까지 다 외워서 단어까지 다 외워서 어떤 슬라이드에 뭐가 있는지 번호까지 알 정도로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발표를 이렇게 타고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타고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이 저에게는 어떤 크래프트맨십에 너무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직급이 높아질수록 발표할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었는데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진짜 그 매번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한 네다섯 시까지는 항상 모든 페이지를 다 외우고 음. 프레젠테이션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걸 계속 했었어요. 근데 거의 그런 옛날에 막 사전 이제 막 외운 다음에 거의 사전 씹어 네, 먹는다고 막 거의 그 수준으로 하셨네요. 예, 그런 거의 쪽을. 예. 약간 예, 병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준용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진짜 미국 쪽에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혹은 파트너들 중에 입 디자인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말로만 네, 진짜 맞아요. 막 네, 맞아요. 네, 거의 뭐 옛날에 매드맨 그 시절 그런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기도 하시고 네, 그런 옛날에 그 광고쟁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매드맨 시절에 그분들은 이제 말발이 이제 비교가 안 되는 막 그렇죠, 이그제큐티브들이 있잖아요, 진짜. 저도 그렇죠. 참 저런 사람처럼 못 되겠구나 나는. 그래서 열심히 디자인과 그 이제 준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외워야지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저도 스크립트 없이 발표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스크립트 네. 써가지고 외우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저는 또 저기 아무래도 CD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랑 좀 친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어떤 팝컬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너무 한국 사회에서만 익숙해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음악이 유행하고 음, 어떤 시트콤이 유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아예 진짜 제가 사는 지역도 그렇고 한국과 조금 일부러 멀리했던 것도 있어요. 그게 뭐 음, 그 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좀 그 뭐 즐기지도 않았던 시트콤 이런 것들도 보고 뉴스도 그렇고 어떤 popculture 쪽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됐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 알게 되었죠. 이제 사람들을 음,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컨버세이션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농담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말로는 뭐 당연히 자신 있고 하지만 그걸 또 영어로 자연스럽게 하기라는 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한창 그 게임 오브 드론 할 때 왕좌의 게임 할 때 네, 매주 누가 죽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다음날 월요일 날 갔는데 누구 죽었네 이런 소리 할 때 못 끼면 막 그 소외감도 장난 아니고 회사에서 그렇죠, 그런 패턴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것도 쉽지 않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 많이 배우게 나갔죠. 그래서 이제 준용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셔서
CD를 넘어서 파트너의 자리로 오르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후배 디자이너들이 봤을 때는 되게 그 성공 가도를 계속 달리시고 계셨었는데 승승장구 하시면서 사실 뭐 제가 가까이서 많이 뵌 분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재미없어. 막 이런 소리를 맞아요. 저랑 막 회사가 근처에 있을 때 자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항상 그 저희 커피 마실 때마다 한 소리가 야 별거 없어 막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맞아요. 궁금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시나.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준용님의 행보를 보면 조금 알긴 하겠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저희 오늘 제목이랑도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정말 뉴욕에서 누구나 좀 선망하는 에이전시 중에 하나를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퇴사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퇴사를 하시게 된? 네, 뭐, 그러니까는 계속 성장을 하면서 그 퍼스트본에서 너무 재밌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뭐, 그 당시에 이제 테크 인더스트리가 이제 갑자기 커지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약간 러브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았었는데 더 훨씬 좋은 기회도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냥 너무 그 퍼스트본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잘 맞고 작업이 재밌어서 사실 돈을 훨씬 많이 준다고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었었어요. 그냥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음, 같이 성장해 음, 나가는 게. 아까 뭐 회사를 acquire 했던 것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 회사를 팔아서 내가 파트너로서 어떤 쉐어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막판에 거의 그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졌거든요. 사실은. 음, 저는 그냥 정말 즐겁게 재밌게 아주 단순하게 어떤 계획 없이 뭔가 내 커리어를 생각했으면 사실 이직을 하는 게 맞았었는데 음, 저는 그냥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매일 즐거웠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이제 CCO가 되고 나서부터 그 약간 저만의 성장이 이제 제가 혼자 이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를 제가 그렇죠. 이끌어 가야 되고 이제 그 막연하게 주니어 때는 그냥 나도 저 회사의 CD나 CCO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회사를 더 키우는 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음, 어떤 외적인 그 스킬을 더 뭐 디벨롭한다거나 이런다기보다 회사를 좀 더 크게 운영하는 게 목표가 됐고 또 한국말로 뷰로크라시를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음, 큰 회사 안에서 뭐 리포트나 뭐 이런 것들 사무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아무래도 CEO도 같이 했으니까요. 이제 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마흔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퍼스트본 나왔을 때. 그래서 음, 저는 그냥 아직은 내가 너무 젊은 것 같은 거예요. 38이었나? 너무 음, 젊은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나? 막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조금 제가 가족이 있고 아이가 둘 있고 강아지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 한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았었는데 어떤 그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억누르고 다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고민이 많았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는 너무나 환경은 좋았어요. 저는 회사 음, 나가면 누가 저한테 아무 말도 뭐 태클 걸 사람도 없고 뭐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고민은 없는데 그냥 약간 디자인에 대한 약간 너무 어 옛날에 주니어 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재밌게 했었는데 음, 이제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건가? 이런 게 좀 약간 슬펐고 그래서 그 회사를 퇴사하게 됐는데 어떤 큰 계기가 제 와이프한테 제가 사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 얘기 하룻밤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와이프한테 나 사실 회사 그만두면 이제 정말 막 우리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데 나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와이프가 그 당시에 저한테 뭐 전혀 괜찮다고 우리 지금 뭐
심지어 원룸을 이사 가도 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약간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죠, 사실.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회사를 퇴사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새로 이제 오픈하게 됐습니다. 야, 사실 그 가족의 서포트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뭐 싱글이거나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 혹은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걱정해야 될 입이 많지 않은데 가장으로서. 근데 와, 그 또 그런 부분을 또 이해해 주신 이제 그 누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들고 또 사실 저는 되게 옆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런 사람도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성장할 게 더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프잖아요. 치프. 네. 이그제큐티브도 아니고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인데 여기서 뭐 더 발전하면 뭐 치프인가?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근데 이제 그 다음 명명이 이제 드러난 게 파운더로 가시더라고요. 네, 파운더. 네, 네. 맞습니다. 저 이제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당연히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게 하나의 옵션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는 시기에 좀 큰 대기업, 한국으로 치면 큰 대기업 이런 음, 데서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해봤었는데, 저는 역시나 그 회사를 차리는 게 저한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결심을 했죠. 맞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그렇고 테크 회사들이 이제 그 최근 뭐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엔 뭐 6, 7년 사이에 많이 디자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맞아요. 전에는 업계 분위기상 진짜 디자인 잘하는 사람들은 에이전시로 다 빠졌죠. 그 네, 당시만 해도. 네, 그리고 이제 테크 회사들이 디자인 팀을 셋업하거나 네, 혹은 하이어를 할 때 에이전시에서 다 셋업하기 위해서 데려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텀이 온 게 형이 이제 고민을 하실 때쯤 이제 준용님이 고민을 하실 때쯤 네, 테크 인더스트리가 또 한 번 그런 리더십들을 막 이제 데려가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네. 그랬을 때 사실 조건도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 뭐, 그럼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그렇죠. 좋았는데 저에게는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돈은 전혀 이제 옵션이 이제 중요한 옵션이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뭔가 이제 도전을 이제 네, 하시기로 하셨는데 네, 지금 하고 계시는 회사 이름이 플레이죠. 플레이.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플레이라는 회사를 저는 이제 항상 프로덕트나 이제 프로덕트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좀 뭐랄까 조금 왜 우리 디자인 툴들은 조금 더 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는 뭐 피그마나 스케치나 뭐 포토샵에서 스케치 넘어왔고 그 중간중간에 뭐 여러 툴들이 있었고 이제 피그마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쵸. 피그마도 굉장히 훌륭한 툴이고 너무 저희도 지금 쓰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저희 다른 디자인 작업할 때요. 그래서 음, 그런 툴들이 너무 좋은데 이게 조금 뭐랄까 좀 크게 진화된 부분은 없이 발전된 느낌이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리프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대한 그거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음, 그 밤에 이제 작업을 계속했죠. 그 제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제 코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파트너가 세 명이 더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피치를 나랑 하신 거군요, 예, 주변에. 그러니까 저는 혼자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이렇게 딱 명확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건 제가 건들고 싶지도 않았고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마케팅, 뭐 고루 마켓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은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았고 저는 오로지 프로덕트에만 포커싱하고 싶어서 음, 파트너는 이제 테크 CTO 한 명,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그런 그 외적인 비즈니스적인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퍼레이팅이랑 예, 비즈니스 있고. 모든 네. 그런 제가 프로덕트면 완벽하게 포커싱할 수 있게. 그래서 현재는 지금 코 CEO예요. 저랑 한 명 더 댄이라고 둘이 코 음, CEO고 그러고 이제 CTO가 있고요.
그리고 체어맨이 하나 있고 그래서 넷이서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명씩 제가 설득을 했죠. 이거다 이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힘들게 설득을 해서 다 같이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맡고 계신 건 CEO 겸 치프 프로덕트 오피서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 프로덕트에 포커스를 맞추신. 근데 이 아무리 이제 뭐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를 하시던 분이 했다고 하나 모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 이제 네.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의 경험은 다를 수 있어요. 이그제큐티브라고 해서 모두가 회사 관두고 나왔을 때 먹히는 무언가를 하긴 전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그게 뭐 대단한 준비와 그런 전략이나 진짜 막 이게 자신감 있는 프로덕이 있지 않고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 그거를 주변 사람이라고 해도 여기에 같이 한번 도전해 볼래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거가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네.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을 딱 설득하는 팩터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 결정을 그냥 믿어줬던 것 같아요. 음, 그거를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는 저에게 퍼스트번이 어떻게 보면 또 저에게 큰 선물을 해줬던 건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저랑 음, 같이 이제 또 다른 이제 데케이드를 같이 헤쳐나갈 그런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 제가 회사를 계속 이직을 많이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 뭐 승진도 빨리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오래 있으면서 좀 어떤 신뢰와 이런 것들을 쌓았고 그런 사람들과 계속 오래 일하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땐. 맞아요. 사실 그 팀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스타트업의 경우는. 네. 네. 너무 중요하죠. 재밌는 이야기가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뭐 이게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오피스가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창이 있고 막 소파도 엄청 크고 방도 엄청 컸는데 회사에 그만두고 나오니까 이제 위워크에 이렇게 창문이 없는 방이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항처럼 약간 음, 모든 면이 글래스인데 이렇게 오피스 정중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음, 창이랑 거리가 먼 거리 그런 거리에서 책상이 거의 한 1m 조금 넘는 책상? 그러니까 막 음, 노트도 하나 올리면 그냥 꽉 차는 공간. 이제 노트북과 노트면 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올릴 공간이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코비드 전까지 한 1년 정도 일했었는데 매일 출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렇게 행복한 시기가 있었을까라는 게 그때 첫 출근하고 이제 코비드 전까지 음. 1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퍼스트본 처음 들어가서 주니어로 엄청 네, 열심히 일할 때 그 느낌. 네, 그쵸. 막 쓰레기통도 제가 비워야 되고 뭐 말이 CEO지 CEO 전혀 상관없잖아요. 사실 미니멈 웨이지로 받고 그렇죠. 일하면서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나가서 포스트잇도 사와야 되고 이런 것도 했었는데 뭔가 새로운 거에 시작한다니까 너무 약간 행복하다. 약간 그런 음, 생각? 그러니까는 부담도 됐지만 그냥 이걸 드디어 하네 하는 그 행복감이 너무 너무 좋았죠. 그 제가 뭐 그 준용님이 일하셨던 예전 오피스는 뭐 자주 놀러 갔었고 네, 그리고 새로 하신 오피스들 둘 다 가봤었잖아요. 네, 네, 아마 예전에는 그 트라이베카 쪽에 뉴욕 360도 전경이 다 보이는 그런 네, 건물에서 일을 하시다가 갔는데 제가 그 새 오피스 갔을 때 준용님이 한 칸에서 두 칸으로 늘렸다고 너무 기뻐하던 때였어요. 그 위워크 알죠? 네, 맞아요. 아마 좋은 공간으로 왔을 거예요. 제가 맞아요. 첫 공간을 못 봤을 거예요. 여기 빛이 든다고 막 되게 흥분해 있었어요. 사실 준용님의 맞아요. 멘탈이. 맞아요. 아,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현재 시켜 나가고 계신 네, 네. 플레이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뭐 네. 써보기도 그래서 했지만 네, 플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프로덕트 회사들이 리액트 쓰고는 있지만 좀 네이티브에 좀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나 뭐 우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회사들이 이제 리액트로 개발을 했다가 이제 네이티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속도 면이나 앞에 로딩 스피드나 뭐 어떤 네이티브에서 오는 그런
피처들을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저희 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이티브 단까지 플러그인 할 수 있는 디자인 툴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iOS라는 어떤 샌드박스 위에 저희 인터페이스를 입혀서 디자인 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데스크탑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런칭을 했을 때 좀 약간 좀 컨트로버셜하게 런칭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바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주제로 런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데모를 그 당시에 모바일로도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트위터가 팔로워가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비디오 런칭을 딱 했는데 이게 과연 뭐 누가 볼까 하고 올렸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한 10만 뷰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대충 한 장짜리 만들어서 올렸긴 했는데 그 당시에 한 17,000명이 이틀 만에 베타 사인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어떻게 보면 궁금증을 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모바일로 디자인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줬던 것 같고 또 굉장히 어떤 한편으로는 좀 새로운 거에 대한 약간 갈망을 했던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현재도 지금 한 1년 좀 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계속 지금 베타 그룹은 조금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팀들과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프라이빗 베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저도 기억나는 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티브 앱을 개발을 하거나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되게 이제 과정이 좀 번거로웠잖아요. 네. 스케치나 피그마나 이런 데서 작업을 해서 와이어나 블루투스로 연결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이나 보고 또 이제 프로토타입도 따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핫스팟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유저 플로우 보여주고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인 콜스였는데 이거를 직접 이제 내 모바일 안에서 할 수 있고 이게 코드 레벨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백엔드를 다 해결하는 수준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혹시 아직은 틀리다면 네.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를 어느 정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모바일 상에서 이게 생긴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 영상 보고서 투자 의뢰도 많이 왔었다고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런 스타트업은 처음 차려봐서 어떻게 막 그런 어떤 유니콘 회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루트를 몰라요. 사실은 아는 분들도 없고 제가 발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비디오를 런칭을 했는데 런칭하고 매일 VC들한테 많으면 2회사한테 하루에 걸쳐서 연락이 왔었어요.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영상 이후에 그래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30군데 VC들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너무 바빴어요. 막 미팅하고 뭐 우리가 투자를 지금 당장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팀을 더 키우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죠. 그래서 미팅을 하고 뭐 여러 이제 VC 회사들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깝게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거의 이제 서류가 끝나갈 시기에 코비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백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백다운을 하고 그 거래는 성사는 안 됐죠. 그 여러 VC들 중에 제가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지금 오히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계약이 안 됐던 게 저에겐 지금 굉장히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돼버리긴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데브스테이트한 건 있었죠. 솔직히 왜냐하면 너무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코비드가 터지면서 이제 모두 다 집에서 일해야 되고 투자도 갑자기 했던 게 없어지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왔었죠.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비즈니스나 모든 뭐 스타트업 모든 업계가 사실 위기의 순간이었잖아요. 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디자인 업계에서 그런 코비드가 영향을 처음에 엄청 미쳤지만 결국에 진짜 또 필요한 부분은 계속 유지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 또 플레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코비드 이후에도.
네.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좀 유명한 디자인 툴 회사 사장님이 전화를 했었어요. 누구라고 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회사 어콰이어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뭐 지금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서 그런 음, 쪽으로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했고요. 음, 그래서 모를까 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기가 맞아떨어진 걸 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음,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하게 재밌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이 계속 하나둘씩 생겨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 할 때 VC들 막 미팅 준비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운 좋게 그쪽에서 먼저 다 연락을 와서 그렇게 지금 많이 진행을 했고 투자는 결국 받았고요. 받아서 지금 아주 굉장히 소량의 금액을 받아서 그걸로 왜냐하면 최대한 적은 팀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음. 지금은 좀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11명이거든요, 팀이. 팀이 11명이 됐고, 근데 저희 초창기 5명, 4명에서 5명으로 굉장히 거의 한 1년 정도를 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에 1년 기간에,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의 완성도를 기하는 그런 뭐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예. 저희 그, 지금 현재 뭐 한 48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을 서서히 올려서 같이 한 분씩 질문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이 손 드는 기능을 열고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혹은 또 혹시 준용님과 나누고 싶으신 화두가 있으신 분은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한 분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10분가량 조금 더 준님과 준용님과 뭐 플레이라든지 뉴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누고 잠시 후에 다시 또 이제 손 드는 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준용님이 옆에서 제가 뭐 준용님과 안지도 오래됐고 계속 가까이서 보기도 했지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 항상 그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저는 그게 부러워요, 사실. 저도 항상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 주변에 아는 그 어떤 분보다도 그거를 현실화를 잘 시켜내시는 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또 동생이 칭찬하니까 또 민망하죠. 그렇죠. 질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질문 아닙니다. 항상 평소에 담아왔던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준용님과 비슷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디자인 업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항상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 있어서 다음 단계란 무엇인가라는 고민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하는 다양한 그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지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의 생각을 약간 개인적인 기준 경험과 기준에 부합해서 드려보자면은 질문을 주니어에게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과 혹은 시니어 혹은 시니어 이상인 분들에게 그분들도 모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스테이지별로 알맞은 조언을 한마디씩 뭐 해주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고 제가 해왔던 길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어떤 스타트업을 한다면 그 어떤 리드 디자이너와 최소한은 서브 디벨로퍼, 서브 엔지니어로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음, 그게 제가 많이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왠지 제가 그거를 모르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리미트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음, 퍼스트본에서 있을 때도 어떤 한 3년 동안 고민을 했죠.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근데 그 고민할 시기에 제가 그때 밤마다 어떤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음,
굉장히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3년 동안 그걸 했어요. 밤마다. 근데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즐거웠던 약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제가 그 마음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약간 채워지지 않았던 익제큐티브를 일하면서 약간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을 그걸로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크리에이티브 익스프레션을 할 수 있는 곳이 저한테 리미ted 돼 있었고 작업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CC어다 보니까 파일을 열고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디자인 파일을. 미팅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지. 그리고 클라이언트랑 저녁을 먹으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인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어떤 욕망이 굉장히 많아서 밤마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계속 해왔었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이 3년 동안 큐뮬레이트 됐던 것들이 제가 그만두고 나왔을 때 좀 많은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항상 뭔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희님 같은 경우는 개인 프로젝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사실 진짜 디자이너에게 성장이란 질문을 했을 때 개인 프로젝트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거의 한 3분, 4분가량 준용님이 어떻게 해서 디자이너가 되었는가, 그리고 뉴욕으로 어떻게 오시고 또 성장하셨는가, 그리고 현재 플레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시고 어떤 계기로 이런 것을 또 성장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면 인생 2막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듣고 있습니다.